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본서 274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에 필요적 기회사항을 기재할 경우에 유의사항인데 앞 페이지를 잠시 보시면은 272페이지에 5장에 거래계약 체결과 거래계약서의 작성인데 이 중개 완성 단계 때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서 교발 의무가 있는 거죠. 우리 공인중개사법 26조 규정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계약서 작성을 해줄 의무에 관한 이 법 규정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계약의 성립에 대한 내용을 입증 자료로서 남겨둔다는 의미에서 전문가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낙성 분류식 계약이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서 거래계약은 체결이 되는 거죠. 다만 그 계약 성립의 입증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약서 작성 의무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서식은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래계약의 표준이 된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근데 법정 서식은 규정해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 교재 273페이지에 있는 이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다양한 서식들인데 이건 전부 다 권장 서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개업공인중개사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임의로 작성을 해서 보급하고 있는 서식이다라는 거죠. 물론 이 협회가 보급하는 이 서식에도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회사항 9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계약서 작성 시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9가지를 반드시 포함시켜서 작성하도록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74페이지 보면은 그 필요적 기재사항 9가지가 양갈로 1번 번호 순대로 나오죠. 일단 제목부터 먼저 보고 다시 274페이지로 되돌아오겠습니다. 이 필요적 기재사항 9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법령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될 것이고 275페이지에 2번 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 그리고 3번에 계약일, 계약 성립 연월일이죠. 그리고 4번에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래금액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277페이지에 보면 양갈로 5번에 물건의 인도 일시에 관한 사항도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리고 278페이지에 보면 권리 이전의 내용, 그리고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포함시켜서 작성을 해야 된다. 근데 이 7번의 조건과 기한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는 거죠. 법률행위의 부관이죠. 조건과 기한은. 그래서 이 조건과 기한을 붙이기로 합의를 했으면은 실무상으로는 특약사항란에 기재를 합니다. 그 9번에 그 밖의 약정 내용 가는 것이 특약사항이죠. 그 특약사항란에 기재를 하는데 그럼 결국 7번의 기재사항도 9번의 그 밖의 약정 내용 중에 일부를 구성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별도의 번호를 부여했느냐 하면은 그 특약사항 중에 조건과 기한에 관한 사항이 붙이기로 합의를 했다면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의미로 별도의 번호를 부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조건과 기한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법률행위의 그 효력 발생 내지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사실들이죠.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들이기 때문에 합의를 해서 붙이기로 했다면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는 걸 강조한 의미로 별도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번호를 부여한 것이다. 그리고 8번에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일자인데 이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원래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법이 개정되면서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포함이 되어버렸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동안의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가 법령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으로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가 생략되는 이런 불법적인 행태들이 많이 행해진다는 그런 측면을 시정하기 위해서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회사항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가 생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거래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포함시킨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 중개보수 받으면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는 의무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주어져 있었는데 이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제도에서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관계로 그 중개보수 영수증 교부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확인설명서가 영수증 역할을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현재는 법령상 영수증 작성 교부 제도가 없지만은 실무상으로는 영수증을 작성 교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특히 일반 과세사업자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세금계산세 발행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세금계산서가 영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간이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라든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현금 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현금 영증이 중개보수 영증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상으로는 따로 이 중개보수 수수했을 때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서 폐지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를 낼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를 수령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고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오면 법령상 폐지된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답항이 되겠죠. 주의를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밖의 약정 내용 가는 거는 이제 당사자 간에 특별히 합의를 할 사항들은 다 그 밖의 약정 내용, 특약사항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주로 민법상 임의규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따로 이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들은 합의를 하고 그 합의된 내용은 그대로 충실히 특약사항란에 반영해서 기재해 주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274페이지에 보면 이제 필요적 기재사항을 일일이 기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거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좀 주의를 하면서 기재할 사항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할 때는 거래 당사자가 자연인인 경우, 그리고 거래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그리고 거래 당사자가 대리인인 경우 이때 주의를 기울여야 될 관점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그 거래 당사자가 실제 소유자인가 아니면 매도에 관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가 여부를 확인해야 되죠. 그때는 이제 임의 대리냐 법정 대리냐에 따라서 확인하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또 실제 소유자가 맞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민법에서 는 제한 능력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거래 당사자가 아무리 실제 소유자가 맞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냐 피성년 후견이나 아니면 피한정 후견이냐에 따라서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처분 능력 유무까지도 확인한 다음에 거래 당사의 인적 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 다 거래 안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 사항들이죠. 그리고 이번에 거래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과연 법인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 법인의 대표자가 또 누구 있냐를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 그리고 대표자가 맞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표권을 제한할 수도 있고 그 대표권을 제한하는 사항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재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대표권의 제한 여부까지도 확인한 다음에 거래 당사의 인적 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대리인에 의한 거래 계약일 경우에는 우리가 진정한 대리인이냐 아니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한번 보시면 만약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하고 이 중에 1인이 토지를 매각하고 나머지 공유자들의 위임장 또는 매각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나머지 공유자의 위임 또는 매각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까지도 우리 거래 당사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면서 기재하는 것이 거래의 안전을 기한 방법으로서 바람직한 기재 요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서명 및 날인이 되어 있는데 거래계약서의 성명 부분에는 당사자가 직접 기재하도록 유도를 하고 후일 분쟁 시 필적 감정 등의 방법으로 진정한 계약 성립이 있었느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재 요령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거래계약서에는 계약의 성립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인감을 날인하도록 하고 거기다가 인감 증명서까지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거래계약의 성립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동중개로 중개를 완성한 경우는 공동중개에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서명 및 날인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거는 법령상으로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주어져 있죠. 그리고 이 거래계약서를 소속 공인중개사가 작성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하되 당해 중개인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만이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75페이지에 물건의 표시사항을 기재할 때 주의할 것은 목적물이 거래의 목적물이 특정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 기재 요령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상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서 기재하여 특정하는 것이 실무상 보편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에 표제부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의 표시사항을 그대로 옮겨 기재하는 것이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데 일치되니까 바람직한 기재 요령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물건의 표시사항과 기재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민법상 판례, 즉 수량을 지정한 매매냐 아니냐 여부와 관련해서 실제 거래에 있어서는 상당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량을 지정한 매매를 하기로 계약 당사자가 합의를 했다면 수량을 지정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계약서 문구에 명확히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 형식이 되도록 우리가 계약서에 기재를 하기 위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이 판례의 입장을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기재를 할 때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필지 매매에 불과한 것인지 이것이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판례의 입장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판례는 시험에 한 두세 차례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지 매매가 되면은 만약에 그 취득한 면적이 부족하게 되면은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필지 자체를 기준으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수량을 지정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명확히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만약에 수량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대금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되는지 필지 매매가 되는지 계약서상으로 명확히 구분해서 기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판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좀 판례입니다. 결국 수량을 지정한 매매냐 필지 매매냐의 문제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결국 거래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에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량을 지정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해석이 달라지겠죠. 자,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하면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당사자가 정한 경우를 우리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을 공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하고 단위 면적당 가액을 결정하여 단위 면적당 가액에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매매 대금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그 토지의 매매 행위를 수량을 지정한 매매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역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평수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는 즉 단위 면적당 가액을 결정하여 그 단위 면적당 가액에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매매 대금을 결정했다는 이 사실만 가지고는 우리가 수량을 지정한 의사표시가 있었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단위 면적당 가액을 결정해가 공부상의 면적을 곱했을 뿐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매수인이 일정한 면적이 있는 것으로 믿고 매도인도 그 면적이 있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고 나아가 당사자들이 면적을 가격 결정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그 객관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였다라는 사정이 인정이 될 만한 계약서의 내용이라면 그 매매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의 토지의 면적을 등기부상 기재에 따라 기재하고 그 면적의 평당 가격을 곱한 금액에서 우수리 또는 감액하는 방법으로 매매 대금을 결정하였으나 그 토지가 도로, 잡목 등으로 인근 토지와 경계가 구분되어 있으며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에 그 토지를 현장 답사하여 현황을 확인한 경우 그 토지 매매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 그냥 구역된 경계에 따라서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단순한 필지 매매에 불과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을 할 때 면적을 가격 결정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그 객관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했다라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계약서의 내용이라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단위면적당 가액만 기재할 것이 아니라 단위면적당 가액을 기재한 이후에 만약 면적이 취득 면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금 감액 청구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백히 표시해 둠으로써 계약 당사자들이 면적을 가격 결정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했지 않느냐라는 것을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양갈로 3번에 계약일도 명시를 해야 되겠죠. 이 계약이라는 것은 절차상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잔금 지급일로부터 계약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인 등기를 해야 되죠. 근데 실무상으로는 이 잔금 지급일로부터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계약 성립 연월일, 이때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계약일은 또 실거래가 신고할 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계약일이 언제냐라는 것이 절차상으로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 거래계약서 작성한 날짜와 계약 성립 연월이 다를 수도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이 계약일을 기준으로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양갈로 4번에 거래 금액에 관한 사항을 기재되는데 우리가 거래 금액은 통상 관행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구분해서 수수되는데 그 비율은 법정 비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행적으로 그냥 정해져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금은 거래대금의 통상 10% 정도 내외를 계약금으로 수수하는 것은 관행이다. 그러나 법정 비율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자유롭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 판례에 의하면은 거래 관행에 비춰봤을 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계약금은 중도금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본다라는 판례도 있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통상적으로 거래 금액 한 10% 내지 20% 정도의 금액을 계약금의 비율로 책정을 해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 다음 276페이지에 그래서 방갈로 1번에 이 계약금의 성격에 관해서는 우리가 민법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그냥 계약금의 성격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런 정도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정약금의 성격을 지니기도 하고 또 해약금 그리고 위약금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계약금은 다 정약금의 성격을 지닙니다. 그러나 이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지니냐 위약금의 성질을 지니냐의 문제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상은 이 계약금의 성격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인 거래계약에 있어서는 해약계약금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법 규정에 따라서 매수인이 계약을 해약을 하게 되면 매수인은 교부했던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해약하게 되면 수령했던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계약금의 성격이 바로 우리 해약 계약금이죠. 그리고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금의 성격을 하게 되면 그건 또 바로 위약금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약금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할 거냐 아니면 해약금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할 거냐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민법에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7페이지에 방갈로 2번에 중도금도 있는데 이 중도금의 지급은 민법에서도 학습했다시피 계약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면 본계약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해약금에 의한
의한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불가능하지만은 우리가 계약자의 원칙상 법정 해제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합의 해제 사유가 있거나 약정 해제 사유가 있게 되면은 중도금 지급 이후에도 해제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험 지문에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중도금의 지급은 계약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금 지급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하면 틀린 답항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법정 해제, 약정 해제, 합의 해제의 경우는 가능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합의 해제와 약정 해제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약정 해제는 우리가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사항란에 해제 사유를 미리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서 기재를 해두는 방식이고, 합의 해제는 중도금 지급 이후에도 계약 당사자가 추가적으로 합의를 해서 계약을 원위치로 돌리는 합의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사자 간에 분쟁만 없으면 그런 것들을 합의 해제라 그런 거죠. 그 중도금 지급 이후에도 합의 해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도금의 지급이 있게 되면 거래대금의 상당한 부분이 매도인에게 건너가기 때문에 매수인으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중도금 지급 시에는 소유권 이전 채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설정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기하는 방법도 바람직한 기재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판례에 그 중도금의 지급이 있었다고 봐야 될 거냐 없었다고 봐야 될 거냐 하는 그와 관련된 판례도 민법 문제에서 출제될 법한 사례로서 우리 실무에서는 그렇게 뭐 중요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좀 읽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해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즉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즉 이행의 착수 이전까지 해약금은 해제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계약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 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계약 이행에 착수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려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은 그와 같은 경우에 이행기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도 있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동의하에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음을 교부한 경우, 이 음을 교부한 행위는 매수인은 계약의 이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단순한 준비 행위만 가지고는 계약의 이행에 착수에 들어갔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의 이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거냐 없었다고 볼 거냐, 이 판단이 해약금에 의한 일방적인 해제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판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판례가 되겠죠. 그 다음 방갈로 3번에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도 우리가 실무상으로 거래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죠. 항상 등기사항 증명서의 내용은 수시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취득자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한 공제와 각종 공과금에 대한 정상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거래 당사자가 구비한 각종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등기 신청서에 하자가 없도록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5번째 필요적 개사항이 물건의 인도 시기에 관해서 기재할 때는 항상 이 쌍무계약의 특성상 동시 이행의 관계에 놓이도록 계약서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뒷페이지 권리 이전의 내용을 기재할 때는 완전한 권리를 이전하도록 기재를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제한 물건을 취득자가 인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인수하는 제한 물건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서 후일 다툼이 없도록 기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건과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과 기한의 내용도 명확히 기재를 함으로써 훗날 거래 당사자의 분쟁 예방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조건과 기한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그 법률행위, 거래계약이라는 이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내지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사실이기 때문에 명확히 기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확인설명서 교부일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도 자주 물어보는 것이
다음 중 거래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를 물 때 수많은 수험생들이 확인설명서 교부 일자를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 이 확인설명서 교부 일자는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만 확인설명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었지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래계약서에 기재사항으로 집어넣음으로써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를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효과가 도모될 수 있다 해서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포함시킨 겁니다. 원래 계약서라는 건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되는 건데 이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포함시킨 겁니다. 그 다음 그 밖의 약정 내용과 관련해서는 약정 해제 사유를 합의해서 기재한다든가 과실의 귀속 문제라든가 담보 책임과 위험 부담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조세 공과금의 정산, 매매 계약 비용 등에 관해서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당사자 간에 명확히 합의를 유도하고 그 합의된 내용대로 충실히 반영해서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매매 계약 비용의 부담과 관련해서는 중개보수와 관련해서 출제의 가능성이 좀 엿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이 우리 민법상 매매계약 비용 부담은 매매 당사자가 균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균분 부담입니다. 민법에서는. 그런데 이 매매계약 비용에는 중개보수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중개보수는 민법 규정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는 공인중개사법 32조 규정에 따라서 중개보수의 부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가 균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부담입니다. 각각 부담. 그 당연히 각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개보수라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누구로부터 받는 반대 그뿐이야 하면은 중개 의뢰인부터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으로부터 또 매도 중개월에 따른 중개보수 받고 매수인으로부터 매수 중개월에 따른 중개보수를 따라 받는 거죠. 각각 받는 겁니다. 균분 부담이 아니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런 점을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균분 부담과 각각 부담의 의미 차이 크죠.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지기 때문에 이 일반법과 특별법이 함께 적용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기 때문에 중개보수의 부담에 관해서는 민법의 매매계약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라서 거래당사자 쌍방이 각각 부담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것이 우리 거래계약서의 필요기재사항 9가지에 대한 기재 시에 좀 주의를 기울일 관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9페이지에 보면 중개실무 강론이다 해서 280페이지에 1장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그리고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절차에 관한 부분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중개실무 강론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갖다 붙인 거는 이 중간중간에 적당한 위치에 들어갈 위치를 찾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강론 부분에서 소개시켜 놓고 있는 그 법 지식들은 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조사, 확인, 설명하는 과정에서 활용돼야 될 관련 법률적 지식들이다. 그 관련 법률적 지식들 중에서 우리 그동안의 기출문제에 주로 등장했던 법의 영역들을 위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실무로 가게 되면 여기 강론에 소개되지 않은 기타 여타의 법령적 지식들도 법률적 지식들도 많이 활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기출된 범위 내에서 보면 주로 명의신탁에 관해서 묻는다든가 주인법, 상인법, 경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 위주로 주로 물어왔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도 마찬가지 그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되리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 출제 범위를 근거도 없이 무한정 확장시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실무로 가면은 실제로 학교보건법에 관련 지식도 응용이 돼야 될 경우도 있을 거고 문화재 보호법의 지식들이 중개대상물에 관한 조사 확인 과정에서 응용돼야 될 경우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까지 출제 범위에 포함된다 해가지고 출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개사 자격시험에 어떤 교과목 전체 범위에서 다 어느 과목에서든 출제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그 영역 내에서 우리가 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부분도 원래 출제 근거가 명확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으로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별도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걸 근거로서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절차에 관한 것은 출제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범위 내에서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명의신탁에 관한 것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을 계속해서 학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